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박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시도, 가치 있는 도전, 창의와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인문학 특강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의 화학교육과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학교육 그러면 이거는 인문학이랑 관계가 굉장히 먼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창의와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과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인간 삶을 연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인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100가지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쩌면 나의 장점, 나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0가지를 나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100가지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점이 몇 가지나 있는가 라고 해서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기도 하죠. 나의 장점이 뭐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점을 좋아할까 찾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장점을 찾는다, 생각한다, 관찰한다 이외에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관계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장점을 나열하고 그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위인전집을 보면 그 위인전집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한 장점들을 내가 혹시나 갖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위인의 장점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내 스스로가 장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만일 타인이 타인이 나에게 만약에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장점 100가지를 찾는 방법이죠. 그런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질문을 해보시겠나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보죠. 없는 거, 아직은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타인이 누군가이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는데 그 타인이 엄마이건 아니면 아버지이건 아니면 친구이건 아니면 자식이건 배우자이건 사람에 따라서 나라는 속성을 가진 특징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점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달라지겠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 답에서 요구하는 관점 아니면 거기서 의미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참 훈련이 안 된 경향이 많거든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 안에 저도 포함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아름다운 시도, 가치 있는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학과 그리고 인간 사회를 함께 생각해보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보이는 호랑이가 보이죠. 이 뻐드렁니가 나는 호랑이가 보이고요. 원시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검치 호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세이버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치 호랑이가 살았던 시절에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유산을 전달했다면 또는 교육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페더윌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검치호랑이 시대 때는 아마도 검치호랑이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검치호랑이로부터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생선,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서 말이나 양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필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민첩성, 그리고 힘,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검치호랑이 시대 때 필요했던 민첩성, 힘, 용기는 지금 현재 검치호랑이가 다 멸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의 역량, 소양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아마 지금 현대에도 검치호랑이가 멸종한 지금 현대에도 민첩성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용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검치호랑이 시대 때 살았던 민첩성의 의미와 힘의 의미, 용기의 가치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민첩성, 힘과는 당연히 다를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대 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WEF라고 하는 클라우드 슈밥의 회장이,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죠. 회장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인류 문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슈밥 회장은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혁명과 기계화의 설비라면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을 얘기를 하겠고요. 3차는 컴퓨터, IT 통한 정보,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4차는 세상을 디지털 정보로서 모두 연결하고 물리적인 세상과 사이버, 가상현실을 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 문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세상, 가상 세계와 우리 현세를 통합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어떤 등장과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요, 항상 과학기술의 발달, 그러한 과학기술 발달로 받은 영향이 어떤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 혁명이 4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텝에서 미래 사회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1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고요. 이런 메가 트렌드로부터 직업 세계가 변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스텝에서는 미래 사회를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사회, 기술, 어떤 기술을 배울 것인가에는 기술, 그 다음에 경제, 먹고 사는 문제죠. 환경, 지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치, 이 5가지 커다란 영역을 두고 각 영역에
3가지씩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아마 실감하고 계시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사회에서는 보니까 인구 구조가 변화했다. 노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수명이 증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명 문제는 잠시 후 슬라이드에서 또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네트워크 사회가 구축이 되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시대가 되고 유전학의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정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그동안의 어떤 서구권이나 미국의 어떤 중심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성, 복지, 건강과 같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트렌드, 경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로서는 적극적인 프로스모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환경의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 물 등과 같이 지구촌에서 지구 환경에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에너지, 물, 그다음에 지구 환경, 기후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는 세계화, 다문화, 권력이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증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15가지의 메가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건 인간 삶 그리고 직업 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일하는 경제 인구인 젊은 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성의 노동력이 증가해서 육아나 가사일에 대해서 좀 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 인구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라든지 평생교육 그리고 수명의 증대로 인해서 굉장히 다직종, 다중경력 이제는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업 그리고 새로 창출되는 직업이 있다는 얘기고요.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로 일자리의 변화가 되겠고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즐기면서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든지 감성이나 아날로그 감성이 부활한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 지구촌화는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좀 책임이라든지 특정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하이퍼 인간이라든지 전문직 수요라든지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15가지 트렌드와 직업 세계의 변화는 5가지의 핵심 용어를 낳는데요. 이 5가지 핵심 용어가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사실은 과학기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측면으로 굉장히 발전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이 되고 불확실성이 더더군다나 증대가 된다는 거죠. 사회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잡을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증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문화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더욱더 강조될 거라는 그러한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아마도 어떤 분은 이 슬라이드 좌측에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의 한 컷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직접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1597년 셰익스피어가 만든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화한 흑백 영화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추측할지는 모르겠는데 줄리엣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줄리엣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줄리엣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줄리엣의 나이는 로미오가 14살이라고 나오고요. 줄리엣은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줄리엣의 유모가 앞으로 2주 후면 줄리엣 아가씨의 생일이 14세 생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13살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그리고 줄리엣이나 로미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 보면서, 아니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나이의 학생들이 불멸의 사랑을 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게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뜬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옆에 책 표지를 가져왔죠. 여기서 보이는 무정이라는 이광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17년에 발표됐던 소설인데요. 혹시나 이광수 소설에서 노파라는 어떤 노인을 지칭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파는 몇 살이었을까요? 노파는 1917년에 말하는 노파는 50대였습니다. 자, 1597년에는 로미오나 줄리엣이 10대 중반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고요. 1917년에 이광수의 무정에서 나오는 배경을 보면 노파는 50대였거든요. 자, 1597년에 10대, 1917년에 50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1917년은 굉장히 인생을 많이 살고 1050대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1597년도 10대라 하면 인생의 거의 3분의 1은 넘어선 어떤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가장 우측에 보이는 게 1900년대는 23세, 1930년대는 35세, 1960년대는 55세라고 해서 평균 기대 수명을 제시해 놨습니다. 사실은 로미오 줄리엣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는 50대의 노파라고 칭하는 그런 상황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 굉장히 평균 기대 수명이 짧았던 거죠. 굉장히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태어나서 빨리 살고 일찍 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도 10대지만 결국은 인생의 3분의 1은 살았고요. 이광수 무정의 노파는 거의 인생의 말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몇 세를 기대하십니까? 최근에 한 3년만 해도 100세, 120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광고를 보면은요, 150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보험, 실손보험도 150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류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긴 기대 수명을, 인간 수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삶을 사는 과정 중에서 세상이 굉장히 변했구나 라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도 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증거로 들이대시겠습니까? 어떤 게 세상이 변했다고 느껴지시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 인터넷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달라졌다. 그리고 사회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학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는 CES라고 하죠.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CES요. 1967년 미국의 뉴욕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베스트 오브 CES 2018로 나와 있죠. 2018년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된 것이 지금 화면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어떤 건지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잠깐만 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손톱에 뭔가 붙여 놓으셨죠? 이 손톱에 붙여 놓은 게 뭐냐면 네일 아트라고, 우리가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손톱을 아름답고 간혹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네일 아트입니다. 이 네일 아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 네일 아트가 그냥 네일 아트가 아니고요. 여기에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 센서를 가지고 내가 건강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손톱의 건강을 보고 얼마만큼 내가 건강한지, 혹시나 스트레스 레벨은 괜찮은지를 이 센서가 스마트폰 전화로 통신을 합니다. 전화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전화에서 내 의사한테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한 척도를 얘기해주는 UV 센서 스티커 to your fingernail이라고 하는 네일 아트에 들어가 있는 UV 센서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세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는 이 제품이 베스트로 꼽혔는데요.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는데요. 이러한 네일 아트에 붙이는 전자기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전자기기를 만든 곳은 로레알 회사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레알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로레알 회사는 여자들 또는 남성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에스텔 로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리닉이라든지 그런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의 개념을 예전에는 단순히 커스메틱이라고 그래서 얼굴에 로션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향수라든지 그런 게 화장품의 어떤 범주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화장품의 범주에 로레알에서 넣은 게 뭐냐면 건강을 넣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메인터넌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톱을 가지고 이 네일 아트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일종의 로봇이죠. 센서를 넣어서 이걸 스마트폰에 통신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것들로 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거는 2018년부터 이미 시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다음 제품도 로레알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자, 2018년에는 손톱에 붙이는 핑거 네일 아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9년도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뭘까요? 아마 우측에 있는,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보이는 이걸 보면 아마 빛에 붙어 있는 센서가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 레벨이 높잖아요. 그리고 두피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빛에다가 붙이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빗질을 하게 되면 머리에 담백도, 그다음에 머리의 스트레스 레벨,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되면 내 건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두피, 그리고 머리 건강을 체크하는 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건, 이것도 스티커 같이 보이시죠? 이거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150세까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피부의 수분도가 젊음을 나타내는, 그리고 피부의 동안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로레알 회사에서 만드는 피부의 수분 측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피부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작게 붙이면 내 피부가 pH는 어떻게 되냐, 산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분은 어떠한지, 담백도는 어떠한지를 체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통신을 해서 보내면 내가 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에 로레알 회사에서 제안한 피부 스티커, 그 다음에 헤어 건강을 위한 하나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화장품만 만들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의 개념이 그냥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이쁘게 하는 코스메틱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관리하는 센서를 포함하는 것까지 화장품의 개념에 확대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2018년도 시카고에 있는 Science and Industrial Museum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데모했던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자그만 글씨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때 당시에 일종의 데모 버전으로 해가지고 과학관, 과학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윈도우즈라든지 컴퓨터 관련된데요. 이걸 뭘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대답해도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또한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여기다 붙이는 피아노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들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우리가 지금은 들고 다니지만, 이거는 스티커를 만져가지고 스티커를 해서 아이패드랑 연결을 하게 되면, 연주를 하게 되면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스티커를 가지고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들은 거는, 앞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핸드폰도 들고 다니지 않고 스티커처럼 붙이고 띠띠띠띠 하면 결국은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핸드폰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점점 어떤 기기가 인간의 사용성을 편리하면서 그런 기기의 확장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접목시키는 그러한 과학기술. 근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때는 인간의 관점이라든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당에 가고 싶으세요? 헤븐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천당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한때 생각을 하기를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인간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과거에는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끌려요. 왠지 끌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은 거죠. 그 영화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학으로 보면 심장이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보면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인간의 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인간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라 얘기를 하면서 심장을 이식해도 결국은 인간은 뇌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븐 프로젝트는 머리를 이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놀라시죠? 아마 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일이 아니라 2017년도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의료진들이 원숭이의 머리를 스위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A 원숭이의 머리와 B 원숭이의 머리를 바꿨어요. 바꿔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중국 하얼빈 병원에서 목이 아니라 머리죠. 머리를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머리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헤븐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7년 12월에 중국 하얼빈 병원에서 수술을 36시간에 걸려서 1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술했는데요. 대상은 희귀 유전 질환은 베르니디에 호프만 병이라고 하는 척수성
위축정. 그래가지고 이 남자 발레리노였는데요. 자꾸만 몸이 이렇게 위축되는 바람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건강한 사람의 목과 바꾸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연구 윤리의 문제이죠. 인간 윤리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을 내놓은 사람은 아마도 사형수였을 거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 남성 발레리노 이름이 스피리도노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과 목을 바꾸면 저는 박현주는 누구일까요? 목을 따라가나요? 몸을 따라가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거에는 심장에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때는 머리에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일까요? 머리일까요? 아직은 모를까요? 과학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호기심,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최소한의 어떤 윤리가 아니라 최대한의 윤리를 규정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 호기심을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지만 절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윤리를 배제하고는 발전할 수 없는 학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헤븐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머리 이식 수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했으며 이러한 설계가 왜 가능하고 어떤 측면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정리한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의 성공을 과학은 요구를 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재현이 되어야 되고 인간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과학적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융합시켜 가면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롤게임을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2018년 인천 롤 월드 챔피언십 죄송합니다. 롤 월드 챔피언십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요? 사실은 롤 게임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인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롤 월드 챔피언십이 있다는 걸 듣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거는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온라인 게임을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경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들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게임이지만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오프라인, 가상현실과 물리적 현실을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걸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 행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는 굉장히 둥그렇고요. 지구는 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정거장입니다. 우주정거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2010년 자료를 보니 거의 500명의 사람이 우주정거장에 가서 우주와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하늘을 보고 땅에서 하늘을 봤지만 지금은 하늘 밖에서
하늘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8월 최근에 스페이스 X, 알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인공위성을 인간 기업 최초로 인간을 태운 우주선이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러한 쾌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는 과거에 나사에서만 했던 거, 국가주도적으로 했던 거를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산업이라든지 우주 탐색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화성도 화성 탐색을 통해서 화성에 물이 있고 어쩌면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멀게 또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빗대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8년에 개봉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트루먼 쇼는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태어나고 모든 활동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놀라셨죠? 아마도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놀란 사람은 트루먼 본인 스스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에 대한 영화입니다만은 이 영화가 개봉된 1998년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인류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든다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CCTV, 블랙박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망 때문이죠. 노트북 같은 데도 우리가 통신을 연결하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 모습이 외부로 송출된다고 얘기를 하죠. CCTV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다 자료가 축적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도 내가 움직인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과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과학의 변화가 과학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러한 인간 세계는 새로운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론 과학을 통해서 안타까운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튜브 계정을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는 시간상 이거를 플레이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사태를 맞은 우리 인류에게 좀 더 희망을 줄까, 그리고 과학의 힘을 빌릴까 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유튜브 볼레로 연주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지금 녹화를 할 때 두 분의 기술자 선생님과 같이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각자 집에서 연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볼레로 연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각에서 다른 모습으로 연주를 하는 하나의 굉장히 기분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콘서트도 온라인 콘서트도 디지털 콘서트도 있고요. 미술관도 디지털 미술관도 있고요. 이제는 과학기술을 융합을 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좀 더 창출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세대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기에 URL 보이시죠? 이걸 연결하시면 7분 정도의 음악인데요.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연주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본연의 변화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그렇게 왔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미래의 삶의 차이를 만들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WEF 포럼에서는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5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5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그때 당시에 2016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가 되면 2016년에 있는 직업의 65%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65%가 없어지면 35% 가지고 사나요? 사실은 65%가 없어지면 35%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65%에 해당하는 새로운 직업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16년에 예상을 하기를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65%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65%의 직업이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65%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새로운 직업의 65%에 맞는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뭔가 열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 되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WEF의 2016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2018년 동일하게 WEF의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5가지의 방법 중에서 이걸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토메이션, 로봇.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모든 직업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의 직업은 없어졌지만 로봇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디지털로 통해 가지고 65%는 또 다른 직업이 채워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하건 원하진 않건 간에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또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65%의 직업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꾸만 또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계, 기계와 인간과 알고리즘의 경계는 더 희석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농경 시대가 인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산업화가 인간과 기계가 연결이라면 지금은 인간, 기계, 알고리즘이 좀 더 쉽게 인공지능이 좀 더 이 경계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맞게 될 거라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학습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150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F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97년에만 해도 OECD 국가에는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석세스, 성공의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시키고 삶을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에 발표된 에듀케이션 2030에서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웰빙이라 하면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웰빙, 좀 더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자유롭고 좋은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미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OECD에서 얘기하는 2030에서 보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인류가 갖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자. 물론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무엇이 삶의 차이를 만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주제에서 얘기를 하기를 STEAM, 융합이 결국은 미래에는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66차 UN NGO 컨퍼런스가 열렸죠. 그래서 경주 선언문을 발표를 하죠. 이 경주 선언문은 뭐냐면 결국은 STEAM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의 특징이 과학기술공학, 정보의 의존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융합 인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우수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융합교육 정책, STEM 교육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MIT 공대에서는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유망한 기술은 뭐뭐이다 10개를 얘기하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유망할 거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키스텝에서 이런 기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계의 유수기관에서 앞으로의 전망, 유망한 기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키스텝에서 얘기를 하기를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도 너무나 불확실하죠. 미래가 사실은 오늘이 아닌 지금이 아닌 앞으로는 그냥 단기간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미래죠.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세계의 유명한 어떤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항상 매년 1월 달이 되면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뭐냐면 모바일 입체 화면이라든지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소셜 TV라든지 그 다음에 다기능 항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트너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 띵이라고 그래서 자율 사물,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증강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스텍 같은 경우는 모듈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변환이라든지 혼합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핵심은 10대 유망 기술의 핵심은 관련성, 네트워킹, 연결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관련성, 네트워킹, 연결은 융합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AI를 얘기하는 어떤 분들은 AI를 인조인간 로봇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과학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관점 중에서 큰 관점 중에 대부분의 관점은 인간이 생각하는 걸 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기계를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하게 만드냐의 문제입니다. 기계를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걸 만드냐의 문제이죠. 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 사회에 조금 크게 와닿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가 타겟이라고 하는 온라인 자파상, 우리나라 온라인 자파상,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내용과 이세돌의 알파고 바둑 대결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 슬라이드가 언제나 이 타임즈에 나온 하나의 기사거든요. 이 기사는 2012년도 기사입니다. 2012년도 기사인데 어떤 기사냐면 타겟이라는 쇼핑몰에서 어느 집에 이 임산부를 위한 하나의 패킷을, 그러니까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들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아기가 분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기적인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쇼핑몰에서 임산부들한테 주는 하나의 샘플을 한 집에 보낸 거예요. 한 집에 보냈는데 그 집의 아버지가 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는 고등학교에 딸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밖에 없고 우리 딸은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겟에서 우리 딸이 임신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임산부 물건을 보냈는지라고 해가지고 타겟에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타겟에서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딸이죠. 고등학생 딸이 검색해 본 거를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임산부들이 검색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특징 잡아서 이 고등학생 딸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임신부들한테 보낸 자료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알아보니 이 딸이 진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타겟 쇼핑몰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세탁기에 세제 넣는 거, 세제를 물량과 세탁 물량을 같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좀 잘못해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인공지능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 결국은 알파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지능이지만 이게 인간과 대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세돌을 이김으로 인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굉장히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또한 결국은 통신을 연결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맺는 거고요. 인공지능에서 기본은 기계로 하여금 인간처럼 생각하게 하려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런 데이터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스타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잘하는 것과 커그니티브 시스템, 기계가 잘하는 거를 분석을 해놓고 인간이 잘하는 건 상식, 대안도출, 도덕, 열정, 상상, 꿈, 일반화, 추상화 같은 거라면 기계가 잘하는 커그니티브 시스템,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학습, 결국 반복학습이요. 그다음에 무한정 용량, 빅데이터 같은 기가 메가바이트 같은 역량이요. 편견 배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자연 언어, 그다음에 지식의 어떤 배치, 패턴 팔변이라는 인간의 특징과 기계의 특징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지는 인간적 소양은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최대화하는 게 인간의 소양인 것이고 그러한 속성이 기계를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기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글에서 나온 거죠. 구글하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건 인간의 예를 보는 거잖아요. 개를 보면서 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기계는 개다라고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낫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이런 낫의 모양을 가졌을 때는 개로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간혹 가다가 그 친구의 이름이 뜨죠. 나는 분명히 그 친구의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뜨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딥페이스가 인공지능에 연결을 시킨 하나의 관계를 가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은 초연결을 강조하고요. 이러한 초연결이 정보를 연결하건 사람을 연결하건 사물을 연결하건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의 유튜브를 가지고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 과거에는 손을 잡고 물리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가상의 상황에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해서 정보, 사물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연결은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도 초, 어쩌면 2019년 말부터 얘기하는 코비드-19에 있어서의 상황은 많은 사람의 연결을 과거의 물리적인 상황의 연결보다 가상의 현실에서 연결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비드 상황은 기존의 어떤 발달해온 과학의 발달 플러스 코비드 상황은 이제는 미래의 삶을 좀 더 만족스럽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웰빙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능력은 8가지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8가지의 그 직업 능력이 있어야지만 될 거라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위기 대응력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더 급변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위기 변화 대응 능력을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술에 능통해라.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줌을 사용한다든지 미트를 사용한다든지 SNS 툴을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툴이나 플랫폼을 사용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한 가지에는 최소한 능통해야지만 내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혁신, 그 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과 코딩 능력, 리더십과 평생학습, 기억과 사고, 문제 정의와 해결력, 협업, 사회성, 배려, 따뜻함, 감사, 책임감과 같은 인문학적 소양이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는 과거의 물리적인 상황에서 했던 것들이 다 가상으로 되니까 물리적 상황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이 연결을 해서 서로 스스로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가상 관계밖에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정서적인 어떤 지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지능에 관련되는 건 인문학적 소양이라 얘기를 하고 과학에서는 과학적 소양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세계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스템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상상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그 상상 그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동향을 보면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동향은 융합으로 하고 융합의 대표적인 건 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민주 시민의 필수적 지식과 과학적 소양, 그다음에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탐구와 공학 실행, 그리고 윤리 태도, 건강과 안전, 의사소통 등 감성이나 인성 부분이 확장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선도하는 융합이 결국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기계를 만듭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상상력은 창의력의 원동력이고
상상력은 창의력의 재료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훌륭한 상상력은 과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전,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그러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상이 그 밑바탕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래사회 핵심 역량에는 외국의 어떤 주요 대학에서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빨간 글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멀티디스플리너리,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고라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아니면 히피티아라고 하는 최초 여성 수학자이면서 최초 여성 철학자인 사람을 아세요? 이 아고라는 스페인 영화인데요. 아고라는 최초의 여성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히피티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영화인데 2009년에 개봉이 됐고요. 400년이라는 배경을 두고 1999년이 아니라 400년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문화와 과학의 중심지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아고라는 자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는 대학이 되고요. 도서관이 중요하게 되고 강당이나 열린 광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고라의 주인공인 히피티아는 수학책이나 천문학 도서를 집필했는데요. 이 아고라 영화는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요. 우리가 학문이나 사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패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과학이나 현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그러한 과학이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가 과학적인 영화가 아니고 철학에 대한 얘기고 종교에 대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도전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피티아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히피티아는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히피티아가 밝히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지구입니다.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히피티아가 이 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 주변에 이러한 행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성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구와 태양과 그리고 다른 어떤 달과의 관계가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동설과 지구 중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실험하지는 못하죠. 왜? 실험기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세대는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자유롭게 관찰하고 토론하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태양과 지구 관계, 그 다음에 지동설,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400년에 이러한 히피티아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논리, 그 다음에 관찰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융합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1598년에 아까 400년에 히피티아는 그냥 생각으로 그런 어떤 지동설이나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나사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직접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준 거죠.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다.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638년에 비숍 프란시스 거든이 집필한 소설입니다. The Man in the Moon. The Man in the Moon의 소설인데요. 여기서 보면 인간이 달에 뭘 타고 가나요? 잘 안 나오죠. 제가 구글을 캡처해가지고 만들어서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뭘 타고 가는지 보이세요? 이거. 새 타고 가지요. 1638년에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새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 타고 달에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약 300년 후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샨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마르샨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는데 이 마르샨이라는 영화는 인간이 화성에 가서 감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화성에서 감자를 키운다는 건데 이 영화가 개봉된 후에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나사에서는 페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감자연구소와 같이 손을 잡고 화성과 굉장히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과 지구에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감자 키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즉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인문학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문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이 연결이 돼서 인간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융합이 된다는 관점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나 제가 최근에 어떤 동향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965년, 최근이 아니죠. 거의 40년 전, 4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있었던 이정문 화백께서 신문에 기재한 1965년에 2000년대를 상상하는 상상 만화였습니다. 이정문 화백께서 만들으셨는데요. 1965년에 2000년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상상해서 만든 거거든요. 1965년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지 지금처럼 잘 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도 지금처럼 뛰어난 발달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문 화백님께서는 2000년도의 생활을 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파신문이 나타날 것이고 태양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달나라를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가 될 것이고 전기자동차가 살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대 홍성수 교수님께서는 그 이정문 화백님의 내용을 2012년에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하나씩 체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것도 2020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2012년에 해봤더니 태양열 주택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태블릿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있고 전기자동차 있고 원격 강의도 있고 달나라는 없다고 했는데 아까 얼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민간 기업에서 달나라로 가는 우주로 가는 우주선을 쏘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조만간에 달나라로 가는 그런 과학의 쾌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이정문 화백께서는 과학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진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 상상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상의 그 시인이 건축학을 전공했다는 건 아시는지요? 사실은 김혜경 시인 같은 경우는 건축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건축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상은 지속적으로 과학과 시를 같이 융합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 파운스 마을의 괴물, 이게 지금 결국은 천체망원경이거든요. 이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건축 잡지에 도안을 만들어서 과학을 기반으로 도안을 만들어서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머니볼은 실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쓰고 있죠. 사실은 AI 얘기를 할 때 2012년 타겟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수학이나 통계학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가늠해보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구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할 때 그냥 진짜 있는 타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트레이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어쩌면 우리 인문학 쪽에서 아니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와 융합은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국가 수준에서 융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재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구재단과 예술기금을 통해 가지고 예술, 과학, 공학을 연결을 시키고자, 융합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거를 스토리몹을 제작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자라고 되어 있는 게 미국의 과학재단과 국립연구기금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미국의 국가기관의 노력이라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인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스마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보셨잖아요. 그것 또한 단순하게 컴퓨터나 통신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간한테 좀 더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인텔이나 어떤 기관에서 요즘에는 박물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런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융합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문화라는 건 과학과 예술이 합쳐서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과학과 예술을 합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연결하는 거. 사실은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연결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 걸 연결하는 거.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거, 그게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혁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개인과 산업의 기본 경쟁력은 스팀 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시 프로그램을 보면 등대지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융합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로서의 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융합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런던 스템 센터나 아니면 스템넷 또는 뮤지엄,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국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융합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다 컨텐츠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도전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아울리치도 있는데요. 이 액투아 프로그램보다 이 에듀아트라는 퀘벡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듀아트라는 퀘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몬트리올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을 융합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윤리, 종교, 문화, 예술, 언어, 수학, 과학 등의 문화까지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탑재해서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저절로 융합하는 능력이 길러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듀아트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예술 작품을 모두 융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STI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적 성향, 그 다음에 과학적 융합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고 현대사회의 특징이 어떤 과학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AI이기 때문에 그걸 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스킬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메이킹 인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가 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때는 예전에는 없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퓨전 음식이라고 있잖아요. 퓨전 음식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퓨전이 융합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음식들을 좀 더 연결을 해서 다른 나라의 음식, 그 다음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식을 연결을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게 퓨전 음식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면 생선에 땅콩잼 있는 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피자에 멸치젓 있는 거. 사실은 멸치젓은 다른 나라에서도 먹죠. 엔초비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퓨전 음식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융합에서도 보면 과학기술의 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헤딜 라머는 영화 배우죠.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돌아가신 영화 배우인데요. 이분이 와이파이나 GPS의 기본이 되는 기본 아이디어를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영화 배우였는데 굉장히 평상시에 그러니까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 이유가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남편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이 헤딜 라머 같은 경우는 귀동량을 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와이파이를 개발해서 제안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와이파이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여배우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관련되는 그러니까 피아노 음파랑 연결시켜가지고 와이파이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연관을 잘 시켜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와이파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쟈니 킴이라고 이분은 한국 교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하버드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를 그만두고 뭘 하고 있냐면 나사의 우주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10년인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명이나 됐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미처 못 찾아가지고 모르는데 아마 지금은 2020년이니까 훨씬 더 많은 우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쟈니 킴은 의사를 안 하고 우주인으로서 지금 우주에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즐겁지만 우주인이 돼서 좀 더 커다란 세계를 개척을 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주인이 된 사람이죠. 자, 데이비 토마스라고 그래가지고 1998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으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초의 흑인 피겨스케이트 메달리스트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동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피겨스케이팅 동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의대를 진학했거든요.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 왔던 쟈니 로체타 같은 경우도 올림픽에서 동메달 받았는데 나중에는 외과 의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네일러라는 스케이터는 NIH, 미국 국립보건원의 외과 의사인데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런 국제 경기는 아니지만 미국 내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지만 본인이 의사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직장을 가지고 나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걸 배운 걸 앞으로 새로운 것과 연결시키는데 기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인데요. 퀸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퀸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퀸 열풍이 일어섰죠. 근데 이 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구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도전과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그게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기계를 잘 다룬 기계음이었고 그것에 대한 실험 정신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퀸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열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항상 성공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라는 실험 정신, 시도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 이 퀸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용했다 하죠. 협력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융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퀸이 갖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는 미학, 그러니까 미술 쪽을 전공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문학이나 치과나 뭐 그런 걸 건축을 전공을 했지만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전공의 어떤 조합, 다른 전공의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실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개척한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과학, STEM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예술,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수한 예술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아니면 인문학을 접목해서 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TEM은 Whole New Creativity를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창의력을 얘기를 합니다. 총체적인 창의력. 만약에 인문학적 창의력, 과학적 창의력이 그냥 각각의 분야에서 창의력이었다면 STEM이나 융합적 창의력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새로운 창의력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학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휴머니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인 전체적인 새로운 뉴 크리에이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보면 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좌뇌가 갖고 있는 특징과 우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성적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학이나 수리적인 능력이 강하다고 하고 우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인문학적 소양이고 예술적 소양이고 디자인적 소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좌뇌와 우뇌를 합치면 좀 더 1+1이 2가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과제로부터 혁신과 도전은 결국은 새로운 것들로부터 융합하는 것이 창의력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융합은 우리가 현재로부터 좀 더 다른 시각을 보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도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개를 보고 답을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서 암호가 뭔가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혹시 질문할 거 있는 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락이 됐어요, 선생님.
네, 질문 있나요? 네. 지금 한 선생님께서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AI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언제쯤이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AI가,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를 인조인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AI라는 개념이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기계를 고민한다.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기계를 고민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AI는 2000년대 초반에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탁기를 볼 때도 말이에요. 세탁기를 볼 때도 세탁물을 넣는데 그 세탁기가 자체적으로 물의 양과 세제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세탁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탁량이 얼마만큼 되면 세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물이 얼마나 필요한다를 자동으로 가는 거 있죠. 이게 넓은 의미의 AI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검색을 했는데 저한테 자꾸만 그 뉴스가 오죠. 너가 좋아할 만한 뉴스이다. 너가 좋아할 만한 옷이다. 이 옷은 너 좋아하지 않니? 라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것도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컴퓨터가 아니면 그 쇼핑몰에서 제가 검색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박현주가 자꾸만 단 젤리를 먹는 걸 보니 단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새로 만든 단 음료도 좋아할 것 같구나라고 해서 광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소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를 인간과 유사한 지능으로 하도록 하고 그 기계와 인간의 지능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들었나요? 어떡하지, 선생님? 또 이가 락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죠. 네, 지금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창의융합교육은 도전과 실험 정신, 혁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과학은 인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자연현상을 보고 이 자연현상이 자연현상 이면에 어떠한 원리 법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과 도전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학이 인간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과학 자체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전과 혁신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의 올바른 가치, 인간의 바람직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무리의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선생님, 제가 조남을 읽진 않겠지만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앞에 슬라이드에 이메일이 있고요. 아마 여기 재단에도 있을 텐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